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항구에 정박한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느 세력이 쐈는지도 모르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선으로는 이 구역은 우리가 통제한다는 경고만 들려옵니다. 그나마 있던 생수가 며칠 전에 이미 바닥났어요. 이제 살아남으려면 바닷물을 기계로 걸러 마셔야 하는데 그 기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발정이 기름을 태워가며 짠내 나는 물로 밥을 짓습니다. 그 밥이 서리고 비려서 목구멍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도 먹어야 하니까 억지로 삼킵니다. 이게 178명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가 뉴스 한 줄이라도 났나요? 여론이 들썩거렸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서는 삼성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피 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지금 페르시아만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거기 탄 한국인만 따져도 144명, 외국 선박에 탄 우리 선원까지 합치면 총 178명에서 186명 사이가 발이 묶인 상태예요. 집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재조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을 나온 해양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꿈을 들고 배에 올랐다가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실을 매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왜 아무도 구하러 못 가는 건지, 그리고 이 판이 결국 여러분 지갑까지 어떻게 건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 꺼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어떤 곳인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쪽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번 내용이 훨씬 입체적으로 들릴 겁니다. 오늘은 그 해협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배라도 띄우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그런데 호르무즈 현장은 지금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바다는 사격장입니다. 무차별 드론이 날아다니고 어느 세력이 발사한 건지 확인도 안 되는 미사일이 수면 위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봉쇄에 나선 이후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받았습니다. 승조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어요. 이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자살 폭탄 보트로 오인도입니다. 격침입니다. 끝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미 해당 구역 운항을 거부했어요. 현지 대리점들은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갈 선원을 구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자원에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늘길은 다를까요? 헬기를 띄우는 순간 이란 혁명수비대 레이더에 영공 침범 신호가 뜹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러 갔다가 전면전에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헬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조차 정치적 도발이 되는 곳, 이게 이 해협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땅을 통한 우회도 검토됐습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를 통해 육로로 보급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결국 상대국 정부와의 외교 협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허가를 받고 경로를 뚫고 그러는 사이에 배 안의 식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한편 배안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조수기를 돌리는 발정이 기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조수기도 멈춥니다. 식수가 완전히 끊긴다는 얘기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은 식량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도 있다고 해요. 물론 해양수산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3월 7일 가장 물자가 부족했던 선박 한 척이 현지 업체로부터 생필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3월 9일 기준으로는 26척 전 선박이 한 달치 이상의 필수 물품을 확보한 상태라고 해수부가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이건 오늘의 이야기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언제든 또 바닥날 수 있습니다. 식수가 끊기면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금 이 해협에서 아주 교묘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통과하고 싶은 선박은 무조건 혁명수비대에 먼저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박 국제등록번호, 소유구조, 화물명세서, 목적지, 그리고 승무원 정보까지 싹 다 제출해야 해요. 혁명수비대가 그걸 받아서 이른바 지정학적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승인 코드가 나오고 그때서야 이란 영해 쪽 북쪽 항로를 따라 혁명수비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소 2척의 선박이 이 통과 대가로 돈을 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은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냈다고 해요. 그것도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유럽의 금융 제재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위안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공해상에서 버젓이 통행세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란 외무부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피하면서도 일부 선박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회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건 이란은 이걸 안보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공격 행위이자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 우리 선박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감이 오시죠? 빠져나가려면 혁명수비대한테 선원 정보를 통째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짜리 통행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선박이거나 이스라엘 관련 화물을 실은 선박이라면 통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 상당수가 이 범주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란이 내미는 건 올리브 가지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에 원유를 싣고 이라크 남부에서 출항한 이글 벨로어호 얘기입니다. 이 배는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됐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선으로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경고 방송을 쏟아내는 그 순간 이글 벨로어호 선원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심이 낮아 대형 유조선이 고속으로 달리면 선저가 해저에 닿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허용된 한계 안에서 최대한 속도를 높여 봉쇄 직전에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전국 하운노조협의회 본부장은 선원들의 최상의 결단이 있었고 상황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이 배는 한국으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나머지 26척이 여전히 갇혀 있는 사이 그 탈출 한 편이 이 상황의 비정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선원들의 심리 상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생 12명이 그 배들에 올라타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항해사, 기관사 자격을 따려고 나온 학생들인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포를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목포해양대 관계자가 전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초기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타링크 위성통신으로 부모님과 카카오톡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이 위성통신 채널을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 2명이 결국 하선을 선택했습니다. 중도의 배에서 내리면 실습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향후 원하는 선사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세요. 해운업계에서 실습 이력은 첫 취업의 핵심 조건이거든요.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폭격이 보이는 바다 위에서도 버텼던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움직였어요. 선사, 학교, 관련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선 이후에도 같은 선사의 다른 선박에 재승선의 실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공관도 함께 협조해서 3월 22일 2명이 안전하게 배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이들의 귀국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10명은 지금도 그 배 위에 있어요. 그 2사람이 하선할 때 흘렸다는 눈물이 이 지옥이 얼마나 실제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선원 가족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어딘가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해하는 아내,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 아이들. 이분들한테는 이게 지정학적 분석도 물류비용 계산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해운사들은 지금 선원 가족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했다가 더 큰 불안을 만들까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실제로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외교부는 협의 중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배 안의 선원들한테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그 말은 아무 위안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비상등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물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부터 가전까지 삼성전자의 완제품과 부품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루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물류 사업은 삼성 SDS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물류 사업 매출만 1조 8,60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그 공급망에 직격탄이 날아온 겁니다. 삼성에게 이건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납기를 못 지키면 고객사가 돌아섭니다. 가전은 제때 안 들어오면 유통 파트너가 계약을 재검토합니다. 삼성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도 그게 지금 이 해협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S 비상상황실, 이른바 워룸에 지금 불이 꺼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워룸은 경기 분당에 위치한 삼성 SDS 글로벌 컨트롤 센터를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물류부서, 운영부서, 전략부서 인력이 한데 모여 중동 지역 상황을 초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서 가동하는 무기가 있어요. 삼성 SDS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입니다. 이 플랫폼에 탑재된 AI가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 분석해서 물류 리스크를 감지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적기 도착이 가능한 우회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 고객사에 제안합니다. AIS, 그러니까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자체 트래킹 시스템을 함께 가동해서 전 세계 선박 위치를 초 단위로 추적하고 어느 선사가 항해 종료를 선언했는지, 어느 항구가 지금 하역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죠. 삼성 SDS는 현재 세계 36개국 56개 거점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위기를 지휘하는 거죠. 물류비가 10배 들어도 상관없다. 비행기로 날려라. 삼성이 항공 화물 전환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도체나 고가 부품은 무게 대비 항공 운임이 선박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선택, 이건 처절한 거예요. HMM, SK 하운 등 국내 선사들도 우회 항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부 선사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루트로 전환했는데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열흘에서 보름이 더 걸리고 비용은 최소 3배에서 5배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 하나가 막히면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봉쇄 소식이 퍼진 직후 국제유가 WTI 선물이 한때 배럴당 $75를 넘어섰고 3월 9일 기준으로는 100여란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일 만에 이런 급등이 터진 겁니다. 배들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 지연은 여러분 식탁 물가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한국노총이 성명을 냈습니다.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라고요.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 아변맹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국적 선박이 우회 운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동시에 불가피하게 위험 해역을 운항하게 되면 선원 모두에게 안전한 하성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우리 선원이 이 해협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이 지금 찍어서 국내 방송사에 보낸 영상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130km가량 떨어진 해협 바깥쪽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찍은 건데요. 어딘가 폭격을 당해 불길에 휩싸였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뉴스 화면으로 나왔을 때 우리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쳤겠죠. 하지만 그 연기를 찍은 사람은 지금도 그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항공으로 돌린다고 해도 결국 원자재는 어떻게 들여오나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 화학품, 원판 소재들 중 상당 부분이 중동 경유 물량입니다. 이걸 다 항공으로 들여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무겁거나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 가진 재고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업계 추정으로는 빠르면 석 달, 길어야 5달 수준입니다. 그 안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라인 일부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라인이 조정되면 그게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나비 효과가 아니라 태풍 효과예요. 그런데 삼성 SDS가 단순히 항공으로 돌리는 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코파칸과 후자이라 항구라는 곳을 아시나요? 아랍에미리트 동부 오만만 연안에 위치한 항구들인데요. 지도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이란 봉쇄선 밖에 자리 잡은 전략적 연문 같은 항구예요. 페르시아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이 항구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삼성 SDS는 이 항구들을 전략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배를 코파칸이나 후자이라까지 대고 거기서 물건을 내린 다음 트럭이나 철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육로로 달리는 긴급 셔틀망을 뚝딱 구축한 겁니다. 해상 직송보다는 비용이 더 들죠. 하지만 공급망이 완전히 끊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더불어 항공 부문에서도 특정 허브 마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영공이 열린 비중동 허브를 활용한 복수 환적 노선을 가동 중입니다. 삼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침묵 뒤에서는 공급망을 뿌리째 바꾸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한테 납기 신뢰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한편 정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국은 에너지 비축 측면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잘 준비된 나라에 속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유가 대략 200일치 수준이에요. 민간 재고까지 합치면 더 늘어납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당장 며칠 만에 기름이 동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비축유 200일치라는 숫자는 창고 안기름 얘기입니다. 배 안의 선원들한테 남은 식량이 한 달치도 안 된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정부가 진짜 고민하는 건 외교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국은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는 이란을 통과하는 원유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풀 건지 외교부가 매일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이 프랑스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한 다국적 군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이 회의는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합참의장이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우리 경제와 선원들의 생명에 직결된 만큼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입니다. 비축유 카드를 꺼낼 타이밍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풀면 시장에 공급 과잉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너무 늦게 풀면 물가가 먼저 튀어오릅니다. 이게 정밀한 타이밍 게임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란은 뭘 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란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쪼그라든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긴장 상황은 협상 레버리지입니다. 뭔가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냥 긴장감만 유지해도 전 세계가 눈치를 보거든요. 한국 대사관에 이란 측이 보내는 신호는 이중적입니다. 공식 채널에서는 우리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한 이란 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선박에 대한 선별적 통항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엮인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은 통과가 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비공식 루트에서는 그 입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흘립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안심하라는 건지 긴장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 그 불확실성 자체가 무기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란 외무장관은 3월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협을 닫지 않았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선박만 봉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선박은 슬쩍 통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초대형 유조선이 봉쇄 선언 직후에 해협을 유유히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란이 봉쇄를 카드로 삼아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막는 선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공회가 이란의 편의점 계산대로 변한 겁니다. 기업들도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같은 정유사들도 대체 원유 소식 루트를 확보하느라 바쁩니다. 기존의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던 비중을 낮추고 미국산 셰일오일이나 브라질산, 서아프리카산 원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정제 설비의 특성이 있거든요. 중동산 원유에 맞게 설계된 정제 설비를 다른 원산지 원유에 맞게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에서는 4월 도착 물량 확보에 이미 차질이 생기면서 정제 설비 가동률을 낮춰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유사가 가동률을 낮춘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기름이 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덜 만들어지면 주유소에서 그 비용이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66달러에서 100열세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 선언 이후 단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한때 리터당 1,900원을 넘겼거든요. 그러자 정부가 유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00원 선 직전에 맞겠다는 긴급 카드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어요. 검찰이 정유사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거든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전쟁 발발 직후 4곳이 동시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고 주유소까지 유통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쟁 선언 직후 바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정부는 이걸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민간 기업이 국민 주머니를 털었는지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원유 도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기름값으로 나오고 물류비로 나오고 제품 가격으로 나옵니다. 연쇄 반응이에요. 해상군임은 이미 최대 50에서 80% 올랐고 전쟁 위험 보험료는 최대 7배까지 뛰었습니다. 유조선 운임은 연초 대비 무려 17배가 됐어요. 17배.
화물을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전부 물건값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항공도 인천에서 두바이 가는 노선 운항을 중단했어요. 항공 화물시장 1위 사업자가 중동행 하늘길을 끄는 겁니다. 하늘이든 바다든 막힌 건 마찬가지예요. 연구기관들은 이 상태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데 보통 2달에서 석 달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2달 후 마트에서 기름값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참치캔도 오를 수 있어요. 원양어업 연료비가 20에서 30%씩 폭등하고 있거든요. 생선뿐만이 아닙니다.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거의 모든 수입 상품의 단가가 오릅니다. 커피, 원두, 바나나, 의류, 가구.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들의 가격표 뒤에는 이 해협이 숨어 있어요. 해운사들이 운임을 올리면 그 비용은 수출업체에 전가되고 수출업체는 소비자 가격에 얹어서 돌려받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 해결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을 열고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양측이 긴장을 낮추는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예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란의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며 최후 통첩 기한을 내걸기도 했거든요. 두 번째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입니다.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다국적군이 호르무즈에 전력을 투입해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확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웬만해선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예요. 세 번째는 장기화입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호르무즈 위기가 일시적 충격이었습니다. 잠깐 튀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대립이 동시에 켜져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긴장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어요.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도 이 구조적 리스크 앞에서는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업종이 타격을 받고 어떤 업종이 반사 이익을 볼까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나 해운사는 연료비 부담이 커져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소재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되지만 이걸 조달해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원가 압박이 심해집니다.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남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축유 200일치, 그건 정부 창고 얘기입니다. 삼성이 버틸 수 있는 원자재 재고는 석 달에서 5달. 전쟁 보험료는 7배, 해상운임은 최대 80% 폭등. 삼성 SDS 첼로스퀘어의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체 경로를 계산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회의에 우리 합참의장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외교 협상은 아직 테이블도 제대로 안 열렸어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호르무즈 리스크로부터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유주, 해운주, 항공주, 소재주, 그리고 삼성전자.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국 증시는 전쟁 이후 단기간에 약 18%나 급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에요. 구조적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신호거든요. 삼성이 물류비 10배를 감수하고 항공 화물로 돌리고 코파칸과 후자이라를 전략 거점으로 삼고 I로 대체 경로를 실시간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장의 손해보다 신뢰 유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삼성 SDS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위안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힘들다고 우리 선원들이 덜 힘든 건 아니니까요. 삼성 SDS는 이번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겠다는 전략도 내세우고 있어요. 공급망 불안이 커질수록 첼로스퀘어 같은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찾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첼로스퀘어 가입 거래사는 2025년 기준 24,000개를 넘겼고 전년보다 약 27% 증가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드는 기업의 논리, 차갑지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비축유 숫자에 안심하는 사람이 웃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현실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웃을까요? 배 26척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선원 178명이 육지를 밟을 때까지 이 사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 좁은 해협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